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4부 가운데 19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열역학 제1법칙에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열기관의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우선 보통 열기관이라면 거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열이 많은 쪽에서, 그 엔진이죠, 그죠? 그 엔진에서 열이 뜨겁게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다부리가 일이죠. 외부에 일을 하고 반드시 일부 열은 바깥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터지면서 아주 고열원이 생기면은 거기서 일부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일이 되는 거고, 배기가스에서 열을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왼쪽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냉동기라면, 그러니까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이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열을 Q2만큼 뽑아 올려야 돼요. 그럼 더 올렸으니까 차지겠죠. 근데 그냥 뽑아서 올릴 수는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Q2라는 열만큼 뽑아서 그 열기관이 해주는 다부리만한 일을 더해서 Q1은 Q2 더하기 다부리만큼 열을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방 안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바깥에 버리는 열이 뽑아낸 열보다 더 많아져요. 얼만큼? 모터가 작동하는 만큼 더 더운 열 바깥으로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서울 시내 온도는 에어컨 작동한 것만큼 더 더워지겠죠. 이것이 열기관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해요. 아까 외부에서 일을 해주고 높은 열원에서 낮은 열원으로 열을 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낮은 열원에서 열을 뽑아서 외부에서 일을 해준다면 높은 열원으로 냉동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높은 열원에서 바깥으로 버리는 건 한 개도 없고 뽑은 열만큼 일을 해주는 거죠. 열 효율이 100%인 그런 엔진이죠. 또 오른쪽 그림은 외부에서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테죠.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건 원리적으로 두 개가 똑같아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소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데,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기관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투여한 에너지만큼만 일을 하는 거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못한다는 거라고 하는 거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외부에서 해준 일 없이 열이 이동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건 뭐냐면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는 뜻인데, 왜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시우스가 잘 정리해서 열역학 제2법칙을 만듭니다. 뭐냐면은 거기 그림에서 볼 때 그 분홍색 T1은 높은 온도를 말하는 거고, 그 파란색 T2는 낮은 온도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부터는 델타 Q라는 열이 T1에서 T2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개에 들어오는 열량을 델타 Q, 그 다음에 개의 온도를 T라고 할 때, 만약 나갔으면은 개에 들어오는 열량이 마이너스 델타 Q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엔트로피 변화라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델타 S라 부른다면 항상 델타는 어떤 양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S를 엔트로피라고 한다면 델타 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델타 Q 나누기 T로 정의를 했어요. 그 정의를 하면은 위 그림에서 저온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2를 붙였으니까 델타
S2는 델타 Q 나누기 T2죠. 근데 고온 시스템에 어떻게 되죠? 델타 Q만큼 나갔으니까 그건 부호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S1은 마이너스 델타 Q 나누기 T1이 되겠어요. 그럼 이 개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S는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가 되겠죠. 그럼 델타 Q 나누기 T2 빼기 델타 Q T1이 될 텐데 T2가 낮은 온도니까 그쪽이 값이 더 크죠. 그죠? T1보다. 그러니까 이건 0보다 크죠. 항상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크다는 것을 크라우시우스가 증명을 했습니다. 크라우시우스는 열기관을 포함하여 고립계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주고받지 않고 고립된 기에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S를 엔트로피 변화라고 할 때 이런 부등식 성립합니다. 델타 S는 그 시스템에 들어온 열량을 Q라고 할 때 Q를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온도 T로 나눈 것을 정의한다면 항상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델타 S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지만 엔트로피 S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지우스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정의를 못했습니다. 요까지가 보통 열기관에서 우리가 엔트로피 정의하는 걸로서 그 엔트로피 변화까지 말했는데 이 델타 S가 말고 그냥 엔트로피 S가 뭔가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어쨌든 이 열역학 제2법칙 클라우지우스가 그 발표했을 때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은 다른 모든 물리법칙에 우선한 최상위 법칙이다. 만일 당신이 세운 물리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면 더 이상 미래를 갖지 말고 포기하길 바란다. 이거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에딩턴의 말이 그럴듯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슈레딩거도 그 사람이 쓴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 부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루드비 볼츠만은 내가 1906년 빈대가 입학하기 직전에 두인위에서 슬픈 치료를 맞았다. 그러니까 자살했거든요. 그 후 지금까지 나는 물리학에서 볼츠만의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낀 이론이 없다. 양자역학의 복사회를 설명해서 양자역학의 문을 연 플랑크며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까 플랑크나 아인슈타인보다도 볼츠만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 슈레딩거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볼츠만의 업적은 크지만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엔트로피와 시간에 대한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가? 그것이 엔트로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기에 시간이 있는 것인가? 시간이 흐르기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에딩턴의 말을 의심해 볼 여지는 없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왜 에딩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최상위 물리법칙이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그냥 클라우지우스의 열역학 제2법칙만 갖고는 얼른 그 에딩턴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머리에 안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볼츠만이 엔트로피가 뭔가를 이제 우리한테 밝혀줌으로써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트로피 기초님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물리학자 볼츠만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서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자 두 개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는 다 두 개씩 있는 거죠. 위에서 두 개, 밑에 두 개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왼쪽은 어떤가요? 상자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상자는 가스가 꽉 차 있고 한쪽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상자 사이에 칸막이를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가스가 꽉 차 있는 데서부터 빈 상자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양쪽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물론 온도도 같아지겠지만 그 확산돼서 양쪽이 똑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공기가 한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오른쪽 어떤가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온도가 높은 상자와 파란 색깔로 된 온도가 낮은 상자가 두 개 있다면, 빨간 색깔을 칠한 온도가 높은 상자에서 열이 흘러가서 그 온도가 낮은 상자 쪽으로 열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둘이 온도가 같아질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짐작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일 밑에 왼쪽 그림을 봅시다. 요거는 그 위에 있는 왼쪽 그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박스 두 개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왼쪽 그림에서는 상자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둘 다 상자 속에 기체가 있기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예요. 그래서 빨간 기체 색깔 기체와 파란 색깔의 기체가 서로 두 상자 속에 각각 들어있는데, 그 칸막이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빨간 기체는 오른쪽으로, 파란 기체는 왼쪽으로 가서 서로 섞여가지고 양쪽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확산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죠. 그 다음에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상자 둘 다에 어떻게 되면 같은 종류의 기체를 똑같은 기압, 똑같은 온도로 넣어뒀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스가 섞일 거예요. 섞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볼츠만이 이제 엔트로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생각해낸 겁니다. 자, 옆 그림에서 용기 A와 B에는 같은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고 두 용기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A와 B에 서로 다른 기체가 섞일 때는 변화가 관찰되지만, 이 경우처럼 기체의 종류가 같을 때에는 관찰되는 아무런 변화도 관찰하지 못할 겁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고립계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증가한 것은 K 에너지나 부피, 온도, 화학적 조성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렇게 됐을까? 이 단계에서 볼츠만은 앞의 네 단계에서 증가한 것은 분자들의 배열과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분자들을 한 그릇에 넣는다면 분자들이 스스로 분리돼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라면 한쪽 그릇에서는 수소만 모이고 한쪽 그릇에서는 산소만 모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변화는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분자들의 배열이 섞이는데, 그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되니까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엔트로피는 거시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아까 똑같은 입자 두 개를 뒀을 때는 거시 상태가 전혀 변하지 않죠. 그죠? 근데 분자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있는데, 우리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은 똑같은데도 이쪽 공기가 이쪽 공기가 바꿔놓을 수가 있죠. 위치가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게 엔트로피다. 이것이 볼츠만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은 그 분자들의 배열을 다브리라 부르고, 그 다브리가 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배치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쪽 공기와 저쪽 공기를 바꿔놓고 이쪽 공기, 이쪽 공기 반개로 바꿔놓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 로그를 붙여서 어떤 볼츠만 상수 K를 붙여서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볼츠만의 묘비에 S = K 로그 W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K를 볼츠만 상수는 어떤 상수고, W는 K의 알려진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분자들의 배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알려진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 안의 공기라면 온도와 부피와 압력이죠. 그건 변화시키지 않고 분자들이 배열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W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성질을 거시상태라고 부른다면 분자들이 배열하는 방식을 미시상태 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K의 알려진 성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온도, 압력, 부피 등 거시 상태의 성질이고, 미시 상태의 순환 것은 온도, 압력, 부피 등 거시 상태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들을 배열을 바꾸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윷놀이의 경우 개라는 건 어떤 거죠? 윷가락 4개를 떨어뜨려서 2개는 엎어지고 2개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개라면 그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미시 상태 수는 어떤 건가요? 이 둘 중에 1번과 2번이 엎어지고 3번과 4번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은 1번과 3번이 엎어지고 2번과 4번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1번과 4번이 엎어지고 2번과 3번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숫자는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불이 개란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은 개를 만드는 윷가락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경우 수는 6가지가 되죠. 이 6이 바로 다불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알려진 성질이라는 것은 누구의 알려진 성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일 상자 속에 있는 모든 분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아는 어떤 슈퍼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이 미시세계 상태를 다 알고 구별한다면 그 슈퍼맨에게는 자신이 아는 상태에 대응하는 분자의 배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다불이는 1이고 엔트로피는 0이겠죠. 요걸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개의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질입니다. 관찰자가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개에 대해서 사람의 경우라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되니까 엔트로피는 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면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에 대해서 가장 적게 알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므로 볼츠만은 엔트로피는 개의 세부 운동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나타내는 측정값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미시 상태에서 분자들이 세부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체의 압력이라든가 부피, 그 다음에 그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우리가 가진 정보의 결여와 관련된 양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물리계에 저장된 정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엔트로피는 개에 존재하는 분자의 무질서 정도를 재는 척도기 다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보가 엔트로피라고 볼츠만은 정의를 했습니다.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감소하지는 않아요. 역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락을 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만들어낼 확률이 작다 그러는데, 이 방 안의 공기는 항상 저쪽에 갈 확률도 2분의 1, 이쪽에 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2개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라면 둘 다 이쪽에 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3개라면 8분의 1.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방에 있는 공기가 몽땅 이쪽으로만 모이고 저쪽에는 하나도 안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 확률은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입자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저쪽에 올 확률 2분의 1, 이쪽에 올 확률 2분의 1이 돼서 그걸 10개라 치면 10개가 몽땅 이쪽으로 올 확률 2분의 1에 10승이면 그 1024분의 1이 되죠. 근데 20개라면 그걸 또 제곱한 거니까 100만 분의 1. 근데 방 안의 공기는 20개밖에 없습니까? 아보가드로는 보면 그 10에 28승이니까 2분의 1에 10에 28승이라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 안의 공기가 전부 이쪽으로 몰려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숭이 10억 곱하기 10억 마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10억 마리 곱하기 10억 마리가 각각 1초에 문자 10개를 친다고 할 때 우주가 시작한 이래 10억 곱하기 10억 초 동안 치면 그중 한 마리가 햄릿 1막 1장이라고 칠 수 있는 이런 확률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는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것이 지금 볼츠만의 H정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뭐냐면 우리가 무질서라고 또 말할 수 있죠. 엔트로피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는 변화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H정리는
일어날 확률이 큰 쪽으로 변화가 진행된다는 뜻이 되겠고, 질서보다는 무질서 쪽이 일어날 확률이 크게 되는 건 거죠.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즉,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조건이 같을 때 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상태의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하니까 그것이 무질서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상태는 일어날 확률이 낮고 무질서 상태라는 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아리 공기분자처럼 입자들 상호간의 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자들이 제멋대로 흐트러진 것이 엔트로피도 크고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어떤 입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력이나 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력장에 있는 입자들이나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한 박스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이 입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별이나 원자와 같은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그 제멋대로 흩어졌는 것보다도 구조물을 만들었으니까 엔트로피가 작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구조물만의 엔트로피는 분명히 입자들이 결합의 안쪽보다 작지만은 외부로 날아간 복사율을 고려하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변화의 방향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화의 끝은 파멸일까 아니면 자유일까? 자유로운 것이 좀 더 무질서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무질서가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볼 텐데, 엔트로피 개념을 인간이 정신작용이나 행동에 적용해 보면은 왜 그렇게 적용을 하냐면, 반야신경에서 수상행식 역부여실에서 그 색과 마찬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질서는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고, 이걸 자유롭다니까 그럼 상당히 그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게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이 바로 자유로우니까. 근데 개인이 모여 이런 집단에서 보면 집단의 변화가 무질서로 향한다는 것은 결국 파멸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장육에 목표가 있다면 그거는 질서를 뜻하고 엔트로피 감소를 뜻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은 절제를 뜻하고 절제는 엔트로피 감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일, 그러니까 제멋대로 그냥 풀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방일을 제자들에게 경계하는데 방일은 정신줄을 놓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정신작용에 적용하면 수행 없는 삶은 계속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 윤회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사부 강의 마지막 부분은 시공간에 가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엔트로피가 시공간과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엔트로피를 얘기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화살과 엔트로피 증가는 같은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서는 시간의 화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